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내년 25년 1차 대비 형사법 담당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형법이란 과목 처음 들으셨을 건데요. 형법은 조금 정적인 과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형법 끝나고 형사소송을 배울 건데 그때는 좀 동적인 과목 그렇게 생각 좀 하셔도 돼요. 일단은 형법은 우리 책 한번 2페이지를 펴보시면 형법의 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형법이라는 거 의의는 제가 말하려고 저희 따로 의미도 안 써놨는데, 자 보시면 형법이라는 게 뭘까요? 형법. 일단 우리가 범죄 성립, 범죄 성립 이거와 그 다음에 범죄가 성립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재 이거를 규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과 처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처벌이라고 얘기하죠. 범죄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요거를 갖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뭘까요? 형법은 범죄 성립과 처벌. 여기에 비해서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의 조건 이런 걸 다 갖췄었을 때 공소제기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범죄 성립 처벌을 했었을 때 이거 각각 정말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 범죄 성립된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각종 증거를 확보를 하고 범인도 잡아야겠죠. 그래가지고 검사가 충분히 얘를 유죄 판결이 나갈 것 같으면 공소 제기를 하죠. 그래서 재판을 거쳐서 여기서 형이 확정되겠죠. 형이 확정되는 거, 이 과정. 좀 더 넓게 하면 이건 집행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쭉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그냥 책 딱 쳐다보고 범죄 성립 요건 그런 거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형법에서는 확인은 했지만 형사소송에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는 각종 증거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범인 잡아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가서 형 집행까지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 없는 형소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형법이랑 형사소송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일단 형소는 다음에 쭉 가겠고, 자 그리고 특별히 형법을 뭐라고도 부르냐, 나중에 이걸 실체법이라고도 불러요. 실체법. 실체법 이런 말 들었는데, 그러면 실체라는 게 유무죄를 얘기한 거예요. 유무죄, 무죄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실체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절차법. 그래서 유무죄 일단 그거는 형법에서 다루고 유죄이거나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거 규정한 게 형사소송법이다. 그 정도만 하시고,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의 성격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가볍게 보세요. 이게 답이 되거나 그런 일은 요새는 별로 없을 겁니다. 형법에 규범적 성격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규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규범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그래서 이게 법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사회적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은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까? 사회적 평가가 필요합니까? 사람. 당연히 그거는 사회적 평가죠. 사람인지 동물인지. 물론 동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만 또 못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적 평가죠. 사회적 평가인데 음란성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성 그런 것도 사회적 평가고, 다만 우리가 절도 이런 건 뭔 필요가 있어요? 어떤 평가? 법적인 평가가 필요하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재물을 의사에 반해서 취거해서 하는 거 절도라 그러는데, 그런 건 법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규범적이라는 것은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서 가설적 규범 나오죠. 그래서 범죄를 범한다면 어떤 제재, 형벌 부과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경우에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걸 뭐라 부르냐? 명령적 단언적 규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건, 표현 형식이 다르다. 그다음 평가 규범, 요쪽 동네는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평가, 자 법적으로 금지됐으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평가. 그래서 입법자들이 법적으로 불법하다고 평가해서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를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게 평가 규범이고, 그다음 결정 규범. 평가를 했으면
그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런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 정확히 이제 의사결정 규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결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행위규범이 있는데, 행위규범. 요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분 2, 3번이 세트고 4, 5번이 또 세트. 이런 식으로 좀 보십시오. 행위규범. 어떤 사람들이 행위의 근거로 삼아야 돼? 일반 국민들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해서 행위 준칙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고 하라는 건 해야겠죠. 그런 거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제 형법에서 우리가 통상 사람 죽이고 그런 건 적극적 자기로 죽여요.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부작위로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부작위로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범, 부작위범 하는데 이제 하지 마 하는 거를 이제 금지규범이라 그러고 해라 이런 것을 명령규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지규범에 위반하면 자기범, 명령규범에 위반하면 부작위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재판규범. 누가 재판의 근거로 삼아야 될까? 법관이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관이 재판할 때 자기 양심에 따라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자의적 판결이나 부당한 형벌 이런 것을 부과를 이제 규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법은 이제 가설적 규범이긴 한데 행위 평가 규범이면서 결정 규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평가 규범이요 객관적인 게 객관적인 것, 객관적인 걸 얘기한다면 이제 결정 규범이 이제 주관적인 걸 얘기한다. 우선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좀 생각해 두시고 자, 그래서 형법의 기능 규제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행위 규범에서 금지 규범 하면 안 되고 명령 규범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부터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형법의 기능 중에 보호적 기능 그리고 옆 페이지 가시면 보장적 기능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사회보호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법익보호하고 이 보장적 기능 그러니까 다시 해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이 두 개가 좀 중요합니다. 서로 친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자, 일단 보호적 기능. 형법이 뭐를 보호할까? 법익하고 또 로마자 이번에 사회적 행위가치 이 두 가지를 보호하는데 그럼 법익 보호에서 한번 의 보세요. 일반 국민들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뭐 여기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개인적 법익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도죄. 절도죄는 어떤 법익을 보호할까요, 여러분? 어떤 법익? 타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 이런 걸 이제 보호합니다. 또 쉬운 걸로 갈까? 살인죄. 살인죄는 사람의 뭐를 보호해요? 생명. 이런 것이 보호법익이 되게 돼요. 그럼 또 우리가 개인적 법익 얘기했고 사회적 법익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위조통화 같은 거 알고 있죠. 위조통화, 위조문서 이런 거 있는데 공공의 신용 그런 것 등이 법적 보호법익이 됩니다. 또 방화죄 같은 경우는 공공의 평온 이런 것 등이 보호법익이 돼요. 그 국가적 법익은 우리 뭐 잘 아는 거 공무집 행방해 뭐죠? 국가의 공적 기능 이런 것 등이 보호법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은 이제 그런 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뭐다? 이런 법익을 침해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기에 형벌과 같은 강력한 강제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같은 거 위반하면요.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돈 내놔 이거예요. 금전배상으로 끝나고 뭐 행정 어떤 법률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처분을 받아요. 뭐 영업금지가 되거나 영업 폐지가 되거나 뭐 이런 쪽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방처럼 형벌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요. 웬만하면 다른 규범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 건드려요. 그런 걸 뭐라 부르냐? 보충성 원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보충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다른 침해가 덜한 수단이 있으면 그걸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단, 2단, 3단으로 나눠지는데 위로 갈수록 센 제재라 그랬을 때 1단계로 충분히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하면 2단계, 3단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또 2단계로 가능하면 3단계는 동원하지 마라. 이런 것이 보충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써있죠. 형법은 사회생활의 필요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 다른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충성, 최후 수단성, 뭐 겸업성, 탈윤리화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뭐와 관련됐다 여러분? 보호적 기능과 관련됐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용어들이 좀 우리가
살면서 많이 안 쓰는 용어들이라 형법이 좀 힘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형법 공부하신 분들, 뭐 나중에 형소도 그렇겠지만 개념이 좀 안 와닿아요. 개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든데, 맨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개념 찾으려고 막 네이버 찾고 그러지는 좀 마십시오. 우선은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이 막 복습할 때 하나하나를 다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자기가 구구단밖에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함수를 알고 아시겠어요? 그런 걸 배울 수 있겠냐고. 그래서 구구단 배우는 수준에서는 구구단에 맞는 정도까지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복습할 때 외우세요.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게는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지나가. 언젠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특별히 언급 안 한 쪽은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런 데서 막 구석 탱이는 거 하나까지 알려 그러면 여러분 그 형법 이해하는데 한 3, 4년 걸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들 위주로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좀 그런 거라서 얘기를 해드리고 자, 계속 가봅시다. 사회적 행위가치. 예, 보면 이 말이 좀 안 와닿죠? 형법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개인이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 이런 거를 이행하도록 해서 사회 윤리적으로 합치되는 행위를 가치는 것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남 때리면 안 되죠. 남 괴롭히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적 법에서 처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재산은 제일 뒤에야. 사실 근데 우리는 재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행위 가치는 뭐냐? 사회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스스로 합의한 거 있잖아. 남의 거 건드리지 말자. 남 때리지 말자. 이런 거 보호하자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봐야겠구나. 사회적으로 무가치에서 비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행위 중에서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행위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도덕의 척추 이런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이 가장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거 그런 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결의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이 법익을 보호하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같이 합의된 어떤 가치 있죠? 그거는 이제 사회적 행위 가치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자 3에서 둘의 관계인데 법익 보호가 형법의 목표라면 사회적 행위 가치 보호는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밑에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잘 봐봐요. 법익 보호는 이제 거기 박스는 조금 뭐 동그라미를 치든 별표라든 좀 체크를 해두십시오. 법익 보호가 이게 어떤 객관적인 거야. 그래서 형법의 성격에서도 아까 평가규범 있죠. 평가규범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범죄의 본질은 아까 법익침해 이거고 불법이라는 게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구성요건에 대한 위법성까지 갖춘 걸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고 어쨌든 결과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법의 결과적인 것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거 있다면 이제 객관적인 거 알겠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하고 결과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과반 가치예요. 결과반 가치. 이에 반해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을 보시면 이게 의사결정규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런 건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의한 거 있죠. 그런 걸 깨트리지 않게 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의사결정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훔치려는 마음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관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결정규범. 그래서 범죄의 본질도 의무. 우리가 같이 의무를 하기로 했잖아. 남의 거 건드리지 말자. 이런 의무를 규정했는데 그걸 위반하는 게 범죄 본질이고 그 다음에 불법도 뭐냐? 자, 행위반가치. 여러분 정확히는 거기다가 행위하고 반가치 사이에다가 의사를 하나 써주세요. 행위 의사 반가치.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 그 나쁜 의사 그런 결의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질서 가치에 반하는 것을 반가치라 그러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결과 반가치, 그 다음에 어떤 의사적 측면에서의 의사 반가치 그런 식으로 외워두십시오. 저는 이게 해석을 왜 이렇게 했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 솔직히 행위 반가치보다는 의사 반가치 요게 더 와닿거든요. 의사 반가치. 네, 뭐 처음에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쓰신 거 이유가 있겠죠. 저 같은 뭐 일반 뭐 뱁새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새의 뜻을.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의사 반가치 그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불행히 반가치가. 자, 그다음에 이제 보장적 기능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반대야 반대. 예. 이제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가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16세기 뭐 이럴 때 절대왕정 시대에 16에서 18세기를 우리가 절대왕정 시대라 그러죠. 기억 안 나나요? 그 우리 보면 뭐지? 벌거벗은 세계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한국사였나? 하여튼 그런 거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절대왕정 시대에 제일 살벌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딱 하다가 정치적 숙적. 아, 왕보다 인기가 좋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쭉 찾아가서 근처에 있는 주교를 찾아가죠. 그때 이제 기독교 사회, 유럽 사회 착 찾아가서 저놈 좀 어떻게 해봐. 돈 좀 찔러주면 뭐라 기다려봐. 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쟤를 마음속에 사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사형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다고. 네. 그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프랑스 혁명에도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자, 이 중세 시대는 어떻게 했다? 왕하고 귀족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좀 뭐 노비나 이런 쪽 노예계급, 평민계급을 봤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얘 쟤 누구니? 했더니 어디 뭐래. 자, 쟤 얼굴이 저 이상하다. 쟤 좀 어떻게 해봐. 팔다리 자르고 막 그랬단 말이야. 반대로 귀족이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평민이나 노예를 다치게 했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들은 쏘리 하고 그냥 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로서 이제 보호하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뭐 사람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볼게요.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알겠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이게 보장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의미지. 알겠어요? 그래서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했다 그래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있죠. 형법에 규정되는 범죄 외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범죄인에 대해서도 형법에 이제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했더라도 형법에 규정된 제재, 범위를 넘는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냥 즉 아버지가 뭐 하시냐와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법에 규정된 것만큼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의 대헌장, 범죄인의 대헌장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대헌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저도 영국 대헌장이 1215년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을 통해서 이런 건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대헌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기관이 모든 국민이 준수하도록 하는 이런 게 대헌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동그라미 쳐두세요. 우리가 법익이나 사회적 행위 가치를 강력히 보호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히 처벌해야겠죠. 그죠? 근데 강력히 처벌하면 또 뭐가 무너져? 보장적 기능이 무너져요. 또 반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려고 그러면 뭐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 보호적 기능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제가 밑줄까지 쳐드렸죠. 철저한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됩니다. 철저한 반비례. 그래서 법익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발동되는 형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성질. 여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돼요. 나중에 형사송법에 가면요. 우리 형사송의 이념 중에 실체진실하고 그다음에 적정 절차 이게 있거든요. 실체진실과 적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비슷해. 실체진실이 보호적 기능과 비슷한 거예요.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뜻이고 보장적 기능은 그래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적정 절차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게 증거 수집하고 그러면 써먹으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진실하고 적정 절차도 나중에 친하게 안 지내집니다. 형사송에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사회 보호적 기능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범죄로부터. 그래서 봐봐요. 형벌과 보안 처분이라는 수단에 의해. 자,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나왔네. 법자가 좀 시작할 때 너무 처음인데 대충 썼는데 형법이고 이 제재 여러분 형벌과 보안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형벌과 보안 처분. 뭐 형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뭐 등등 이런 걸 얘기해요.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제재가 형벌이고 이제 보안 처분은
형벌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뭐 보호관찰, 뭐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건데 딱 와닿는 거. 전자장치 부착.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에 규정된 게 이제 범죄가 성립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져요. 근데 보안처분은 항상 가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형벌 갖고는 요놈 재범 방지가 좀 부족하다 할 때 이제 보안처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형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짜 제재예요. 과거 잘못 이걸 이제 혼을 나는 것이고,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 방지예요. 장래 재범 방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잘못에 됐을 때 혼은 나야겠죠.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때리는 거. 이게 이제 형벌이고, 눈빛이 돌아왔어. 앞으로 안 할 거지? 예, 그래, 안 하게 생겼네. 그러면 보안처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때려놓고 눈빛이 안 들어오네? 안 되겠다. 너 좀 더 하자. 이게 이제 전자장치 부착을 한다든가 보관찰, 사회봉사, 수강명 이런 것 등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 이거는 장래형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형법에서는요, 보안처분은 사실상 저기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때나 살짝 언급하고요, 거의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어요. 형법에서 이제 주로 제재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형벌. 이제 하여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이 정도만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사회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형법이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반 예방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형법이 범죄에 대해 형벌 및 보안처벌을 예고해서 일반인이라고 돼 있죠.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확실하게 처벌이 돼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어떤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갈등을 하겠죠. 내가 저거 훔쳐가지고 한몫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처벌되는 게 또 좀 세네. 이런 생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우리 형법에서 인간상은 누구냐면 합리적 인간상이에요. 합리적 인간상. 쉽게 해서 자기가 범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과 이게 적발되었을 때 처벌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존재를 봐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는 내가 한탕해서 걸려도 충분히 남는 장사인데 하면 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걸려서 처벌받는 것이 이거 얻는 이익보다 더 세네. 안 해. 이런 식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반 예방 관련해서는요, 형법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형벌을 엄격하게 했으면 범죄가 좀 억제가 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면 되는지, 신속하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미 답 얘기했어. 가장 확실한 건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범하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해. 그러니까 막 모든 범죄 사형을 둔다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는 안 걸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성, 그러니까 걸려도 우리 아버지 백으로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확실성은 확실해요. 이게 가장 예방 기능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 예방이 바로 요거. 보안처분 사실 이런 게 연결되는 건데, 형법이 범죄자를 개선 내지 교화시켜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 예방은 통상 일반인, 그리고 특별 예방은 특별히 범죄를 범한 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 쪽에 다시 재범 방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쭉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우리 세 가지 기능 좀 기억해 보세요.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이런 것 등이 있다. 그 정도 가볍게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이쪽 동네가 한 문제가 좀 등장을 했었거든. 근데 요새는 우리 쪽에 이 동네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 하나 정도 섞여서 나오지 대놓고 나오는 쪽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형법의 발전 나오는데 역사는 됐고 나중에 자동으로 알게 될 것이고, 이제 위험사회와 위험형법인데요. 자, 우리 특히 저 사회보호적 기능 있잖아요. 사회 공동체, 이 보호를 위해서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서, 이게 이제 주장했던 장관도 있어. 우리, 20세기 초반? 이 정도, 보시면 위험사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요새도 우리 위험사회에 있는 건 맞잖아. 느닷없이 막 칼 휘두르는 놈이 있고, 막 불 지르는 놈이 있고, 미친놈들 많잖아요. 그런 위험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위험의 현실화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에 미래의 불법을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진압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형법은 종래 행위의 결과에 대한 관점에서 추상적 위헌범 도입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범죄 종류에서 오늘 배울 건데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법익이 있었죠, 법익. 법익 침해 정도에 대해서 실제 법익이 침해돼야 처벌되는 것을 침해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돼야 돼. 그래야 이걸 처벌한단 말이에요. 물론 살인미수도 있지만 침해하려는 이런 위험성이, 그러니까 최소한 침해까지 결과가 발생해야 돼. 법익 침해가. 근데 추상적 위헌범은 구체적 위헌범도 있고 추상적 위헌범도 있는데 통상 위헌범은 추상적 위헌범을 얘기합니다. 추상적 위헌범은 그냥 깜짝 놀랄 정도 하면 돼. 어이씨, 죽을 뻔했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처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화죄가 대표적인 추상적 위헌범인데 여러분 어디만 불 붙여도 되냐? 집에다 불 지르려고 신문지에 불만 붙여도 일단 방화죄는 착수가 된 걸로 봐요. 그리고 불이 잠깐 붙었다가 한 3초 있다가 스프링클러 작동해서 꺼져도 이미 기수예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걸 추상적 위헌범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범죄 기수 시기를 상당히 앞당기는 거죠.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사전 예방, 추상적 위헌범. 그리고 실행의 착수 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행의 착수라는 걸 이제 최소한 이제 미수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단계부터 다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다 처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칼만 갈아도 처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실제 칼 들고 다가서야지 살인죄 실행의 착수라 부르는데 통상은 뭐다? 찔렀을 때 살인 기수, 칼 들고 다가서면 살인 미수 이런 정도 돼요. 근데 칼만 갈아도 처벌하는 거야. 위헌명법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마지막 보세요. 언더라인에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보다 범죄 성립 범위를 상당히 확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리 사전 예방, 그 추상적 위헌범 도입, 그리고 실행의 착수전, 그러니까 칼만 갈아도 처벌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 성립 범위가 무지하게 확대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보호하죠. 근데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실제 범죄자도 아닌데 칼만 갈았어. 왜 갈았어요, 여러분? 과일 깎아 먹으려고. 근데 와가지고 뭐요? 너 이 자식 사람 죽이려고 그랬지. 그래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비판 봐봐요. 이런 위헌명법은 아까 봤던 보호적 기능 엄청 중시. 현대산업사회 위험면의 폭발적 증거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은 좋아. 하지만 이런 경향은 보장적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이잖아요. 칼을 갈았는데 딱 봤더니 얘가 내 스타일이야. 넌 걔도 갈어. 하고 쭉 봤더니 너는 얼굴이 범죄자같이 생겼어. 해가지고 걔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결국 형벌의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입니다. 한때 이제 주장은 됐었는데 이거를 우리 현재 받아들일 수는 없어. 뭐에 직접적으로 여러분 부딪히는 거요? 보장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보장적 기능 심각훼손입니다. 보장적 기능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정도만 보십시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제대로 형법 좀 한번 배워봅시다. 50페이지만 한번 펴보세요. 50페이지. 이제 형법을 배우면서 첫 번째 배울 게 이제 범죄가 뭔가 요거를 배우려고 그런 거예요. 범죄 50페이지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금방 형법 대충 어떻게 생겼는가는 확인을 했어요. 형법이 뭘 보호하고 뭐 어쩌고 하는지 목적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범죄가 뭔가를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범죄. 지금 1교시, 2교시가 우리 형법 체계를 당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좀 따라오십시오. 자, 일단 범죄가 뭐냐?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50페이지. 이제 절대적 범죄 개념과 상대적 범죄 개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절대적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이제 범죄라고 규정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와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타당할 수 있는 자연적 범죄 개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 개념은 존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된다. 근데 굳이 절대적 범죄 개념에 넣는다면 살인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는 행위예요. 이런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대적 범죄 개념에 포함될 여지는 있게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시대마다 달라져요. 똑같은 어떤 행위가 옛날에는 범죄가 됐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위반, 상대적 범죄 개념이죠. 우리 헌법재판소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가 범죄로 규정된 것이 범죄가 된다는 범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달라요. 똑같이. 예를 들면 여러분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리나라는 처벌을 해요. 진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 외국 입법 내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또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살인은 어디나 처벌을 하겠죠. 네. 또 우리 처음 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훌륭한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사법부하고 이제 사법부가 일반적인 이제 법원이 있게 돼요. 법원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기능이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래서 이제 3심제야. 1심, 2심, 3심. 우리가 통상 이제 법원, 사법 하면 여기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추상적인 어떤 법률, 이 자체를 좀 이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들 이제 헌법에서 배우긴 배울 거예요. 위탄 정권소라 그래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하고 탄핵 심판하고 정당 해산, 권력 권한쟁의 그리고 이제 헌법소원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 요것도 하여튼 헌재랑 사법부 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로 이제 헌재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돼. 예,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나머지는 이제 국가기관 간에 그런 거니까 빼고 우리 직접적 국민하고 관계된 것은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은 말 자체가 뭐예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법률의 서열을 얘기하면 헌법이 최상위에 있어요. 헌법이 최상위에 있고 법률, 우리 형식적음의 법률입니다. 이제 국회 재정법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 재정법. 그 다음에 통상 이제 명령, 조례 규칙이죠. 조례 규칙. 네, 요런 게 있게 되는데, 요런 것은 이제 명령은 이제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조례나 규칙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이걸 이제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위법에 반하면 돼, 안 돼? 하위법이 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헌법이 최상위에 있어요. 헌법에 최상위에 있게 되는데 나중에 헌법을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 이런 거에 위배돼서 법률이 규정됐어.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법률이 침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 심판에서 날리거나 헌법소원에서 날려요. 헌법소원이 좀 둘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그 헌법에서 배우고 갑자기 헌법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 여하튼 헌법의 가치나 기본권 규정한 걸 위반하면요 헌재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요 이 밑에 단계 생각하면 돼. 이제 법률에서부터 요 동네를 좀 이제 통제를 해요. 통제를 해서 이 명령 규칙 이런 것 등이 조례나 규칙이 상위 법에 위반될 때 또는 헌법에 위반될 때 그런 것도 심판하긴 해요. 근데 법률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 헌재에서는요 얘를 심판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밑에 명령규칙 심사권이라 그래서 얘가 헌법에 반한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헌재에서요, 야 우리가 법률도 심판할 수 있는데 명령규칙을 왜 심판 못해? 해서 자기들이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얌마 우리 건데 그럼 하든가 해서 이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데 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대부분 판례는 형법에서는요 저기 적정성 원칙 빼고는 다 이제 판례 대법원이에요. 대판. 그래서 제 판례 나중에 보시면 대판 돼 있을 거예요.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나오면 제가 헌재결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좀 달라요. 하는 일이. 어쨌든 우리가 사법부에는 또 요것도 알려줘야지. 처음이니까.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민사 몇 부, 뭐 형사 몇 부, 행정 몇 부 이렇게도 가고 단독 판사면 민사 4단독, 민사 5단독, 뭐 형사 3단독, 뭐 행정 3단독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단독 판사, 합의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각 법원들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배워?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형사부에서.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데 대법원 판례를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간 지나면요, 저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습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상대적 법 개념, 나라마다 좀 다르다, 시대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 1번은 잊어먹어도 되는데 2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게 뭐냐? 형법의 범죄 규정과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적 요건을 규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두 번째 줄 잘 써 있네요. 밑줄은 거 보세요.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 등이 우리가 범죄의 실질적 요건으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그래서 이 개념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구속을 받지만, 제기했죠. 헌법이 제일 최고의 가치라고. 실정 형법을 초월해서 기존 형법 질서의 정당성을 검증해서, 자, 거기도 밑줄입니다. 입법자에게 범죄화와 비범죄화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다만 개동 밑줄 동개념은 법관에 범죄 인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법관이요, 법전에 써있지도 않은 거를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인데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인데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까? 안 된다니까. 아까 우리 형법의 기능 중에서 뭐가 있었었죠? 우리가 재판규범 있죠. 재판규범. 거기 어긋난 거야. 재판규범. 법관은 형법에 규정된 대로만 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법관은 뭘 기준으로 하냐? 양가로 2번 형식적 범죄 개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형법전에 써 있는 거예요. 형벌법규에 의해서 형벌이 가해진 행위, 즉 이제 배우게 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책임까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제 이거를 범죄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법관이 재판 규범을 삼는 게 형식적 범죄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 범죄 개념은 우리 법전에 써 있는 범죄. 이게 형식적 범죄 개념이고 실질적 범죄 개념은 우리 법전에 써 있는 것 플러스 적혀 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 정책에서는 이 실질적 범죄 개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는 더 이상 범죄로 가지 말자. 그럼 국회에서 오케이 해서 폐지를 해요. 근데 야, 이제 이 행위는 범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해서 국회에서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돼버려요, 여러분? 형식적 범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 범죄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개념,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형식적 범죄 개념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달성해 주죠. 여기 규정된 것만 안 하면 되니까. 하지만 거기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밑줄 하나 그어두세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달성해 주지만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실질적 대 형식적 범죄 개념 정도는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유해해서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야. 그게 이제 형법전에 딱 들어오면 그게 형식적 범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셔서 드디어 이제 51페이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에는 조금 뭐랄까 기본 개념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잡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기본 개념들 이런 것들 좀 이제 자꾸 질문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이런 것도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범죄 성립 요건 한번 가봅시다. 범죄 성립 요건.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사람에서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범죄 성립 요건 이런 게 있게 되는데, 자, 구성 요건 해당성. 이제 요 얘기. 자, 우리 구성 요건과 구성 해당성의 차이점을 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형법 250조에 가면 살인죄가 규정돼 있어. 250조 1항에 가면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구성 요건이에요. 살인죄 구성 요건. 또 이제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절도죄 구성 요건이에요. 구성 요건. 근데 절도죄 구성 요건과 이제 해당성 잘 들어보세요. 해당성. 갑이요. A의 물건을 몰래 A가 없을 때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절도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에요.
을이요. B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 이걸 뭐라 불러요?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은 그냥 법에 규정돼 써 있는 거야. 규정된 조문, 그게 구성요건이고, 어떤 사람이 그 구성요건을 이제 충족했었을 때 그걸 뭐라 불러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성이 있을 때 형법이 발동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미리 배우는 거죠. 사건성도 없는데 그냥 형법에 살인죄 구성요건 배우고, 절도죄 구성요건 배우고, 뭐 횡령죄 구성요건 배우고, 이런 걸 배운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법정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법정에서는 누군가가 훔쳐왔든 누군가가 죽였든 이런 짓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성해당성은 바로 그거예요. 일정한 구성 요건을 누가 충족했다,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 잠깐 볼게요. 성립 요건부터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형식적 범죄 개념에서 이게 성립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하기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구성 요건은 써 있죠. 구성 요건 해당성 판단의 전제에 해당,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기 밑줄 좀 그어주세요. 우리 시험에서 옛날에 이게 기출된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에.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은 범죄 성립 요건이다. OX, X. 알겠죠? 그래서 구성 요건과 해당성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봐봐요. 내용에서 구성 해당성이란 일정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합치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야. 구성 해당성이란 범죄 구성 요건에 합치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런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위법성은 뭐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위법성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질서 전체 입장 이런데 모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제 갑이요, A를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혔대. 그래서 상해죄로 이제 잡혀왔어요. 갑이 상해죄로 잡혀왔는데, 일단 갑이 A를 때려서 다치게 했으니까 상해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왜 그랬냐 했더니 A가 먼저 칼 딱 들이대면서 돈 내놔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놀래가지고 원판치로 코를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코피를 줄줄 흘리게 해서 상해를 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불러요? 타인이건 자기 또는 타인의 불법한 침해, 방해하기 행위, 이런 걸 정당방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당방위 같은 게 있으면요, 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체 법질서에 모순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 때려잡은 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법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런 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두 개 합쳐서 구성에 해당하고 위법성에 해당한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갖춘 행위를 불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A가 먼저 갑한테 칼 들이대고 돈 내놔 했었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갑이 A를 때려서 상해를 가했단 말이야. 이 상해는 불법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죠. 위법성이 조각되잖아. 그래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위법성은요, 이제 조각 사유가 중요해. 조각 사유가 있어요. 들어는 보세요. 이런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고요, 긴급 피난이라는 것도 있어. 등등등등.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형법 20조부터 이제 쭉 배워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열심히 배웁니다. 자, 책임은 뭐냐? 책임은 어떤 놈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게 무슨 행위인가를 몰라. 무슨 행위를 모르고 저질렀다고. 예를 들어서 한 2살짜리 애기가 편의점에 가서 말을 막 배웠어요. 마이쪼. 그 아저씨가 저기 있어. 그랬더니 여기 있네. 가져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지고 간다고요. 자, 이게 바로 뭐죠? 타인 소유, 타인 재물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행위죠. 따로 그 애기 행위가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가 없어요. 조각되는 행위가 없어요. 근데 그 애를, 이 책임이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거든. 이 얘기를 갖다가 비난할 수 있어요? 자, 다 웃죠. 그냥 그 쳐다보고 제발아 이러고 있지. 저 도둑놈 시키 하면서 가서 막 잡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술이 떡이 된 사람, 가끔 친구들 중에 괴로운 사람이 있죠. 술 먹고 막 뭐 때려부시고 난동 피우는, 답답하지만 걔를 어떻게 하죠?
그냥 봐주죠. 우리가 너무 심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난리를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친구들끼리 야 자식아 야 쟤 좀 잡아봐. 그래서 그냥 그걸 제어라고 말잖아. 그리고 깨어나서도 뭐라고만 하지 이 범죄자 자식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이런 것들을 해서 책임은 자기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이 불법 행위 당시에 의식이 없었어. 이런 거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심신상실이라 그러고 또 애 아까 너무 어리죠. 우리 형법은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요 이런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 이런 거 또 어떤 경우도 있냐? 갑이 A를 죽였는 A를 이제 상해를 가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A가 갑의 아들 B를 납치해 놓은 거예요. 말을 잘못했다. 세 사람이 나와야 돼. 다시 이렇게 합시다. 갑이 을을 시켜서 A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거야. 갑이 을을 시켜서 A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을이 붙잡혔어. 너 A에게 왜 상해를 가했냐? 그랬더니 갑이요 제 아들을 붙잡고 제가 A를 상해 가하지 않으면 제 아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들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를 깐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아 이거 나쁜 놈이네. 아들은 죽어도 되고 애는 때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라 그래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얘를 비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책임에서도요. 책임 조각 사유가 있어.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데 뭐 심신상실, 기대 불가능성 뭐 이런 것 등이 있게 됩니다. 겠죠? 네. 자, 근데 되게 웃기죠? 지금 보면 구성 요건은 그냥 아무리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은 위법성 뭘까요? 위법성 요건, 책임 요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 사유를 배우죠. 조각 사유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십시오. 자, 우리가 구성 요건은 해당성은요. 이거는 이제 적극적 판단을 요해요. 적극적 판단.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2교시 때 쓰겠지만 구성 요건 이게 요건들이 있거든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가? 그걸 이제 판단해요. 충족 여부를. 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은 두 개는 여기다 쓸까? 소극적 판단을 해요. 소극적 판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법한가? 책임이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책임이 조각되는가? 이거를 판단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접근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에 가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갑이 A를 찌른 게 맞습니다. 이거 찔렀다는 거. 그리고 고의를 갖고 찌른 거 맞습니다.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돼. 근데 이제 위법성이나 책임은 검사가 따로 입증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추정이 돼. 구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위법성이 추정되고 구성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면 책임도 추정이 돼요. 자, 이럴 때 누가 거꾸로 주장을 할까? 피고인 측에서 주장해요. 범죄인이 스스로 범죄자가 아니 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아니 나는 책임 조각 사유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하면 검사가 거꾸로 그때 이제 아닙니다. 조각 사유 없습니다를 또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성괴당성은 적극적 판단, 위법성이나 책임은 소극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점을 이해하십시오. 잠깐만 읽어볼게요. 읽고 1교시는 좀 쉬어봅시다. 자, 그래서 구성괴당성이란 일정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합치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위법성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과 모순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고, 세 번째 책임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써있죠? 비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충족하면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위법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고 책임까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범죄가 성립됐으니까 유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성에 해당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구성 해당성 위법성까지 있는데 책임이 조각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죄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죄에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애초에 구성 해당성이 없다. 구성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구성 해당성 위법성까지만 있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형사소송에서도 이걸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기억을 해 두시고 마지막에 이제 4번 쓴 게 저거예요. 모두 충족하면 유죄 아니면 무죄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구성 요건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